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김정섭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너무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차 세종국방 포럼입니다. 오늘은 원래 저희 국방 포럼에서는 국방 이슈를 다루는데 오늘은 조금 좀 주제를 좀 넓혔습니다. 외교안보 쪽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가 중일 관계의 향방과 동북아 안보 질서의 미래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 대만 발언으로 지금 굉장히 중일 관계가 안 좋은데요. 그래서 아주 타이밍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주제를 착안한 거는 꼭 지금 현안 때문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우리 중일 관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큰 구도 안에서 중일 관계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나 관여가 좀 약해질 때 그때 중일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안도 다루지만 중일 관계의 어떤 과거 그 변화를 한번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살펴볼 거고 특히 이제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오늘 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중일 관계 그럼 보통 우리가 갈등, 긴장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의 측면에서 보는 이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오늘 제가 모셨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들이 다 제공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흥미 있게 보시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박영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유명하셔서 자세한 소개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국방대학교의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직을 맡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우리 국내 대표적인 일본 통이시죠. 물론 지금은 일본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 다루고 계신데 이 저서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3의 일본, 제국 일본의 전쟁, 한국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와 과제 이런 책이 있으십니다. 저도 앞에 두 책은 아주 줄을 끌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 왼쪽에 다른 두 번째 발제자분은 이한월 부산대 교수님이십니다. 국제정치, 국제안보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고요. 지난 세종 국방포럼에 한번 모셨었습니다. 중국의 핵전략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해주셨는데 중국의 어떤 핵전략 이런 쪽에 또 중국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기술과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 두 분이신데요. 맨 왼편에 길윤형 한결의 국제부장님이십니다. 언론인이시지만 또 학자 못지않게 일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계신 분이고 책도 아주 여러 권 내셨습니다.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아베는 누구인가? 안창남 서른의 불꽃 같은 삶. 최근에는 신냉전, 한일전도 쓰셨고 저도 이 중에 한 두 권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분이 최우선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연락을 왔는데 조금 교통 때문에 늦으신다고 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최우선 교수님은 일본이나 지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국립외교원의 교수시면서 주로 국제안보 전반을 다루시고 특히 이제 국제정치 이론에 밝으시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분의 발제를 청해 듣겠는데요. 시간을 발제자분들께서는 한 20분 정도 목표로 해주시고 토론자분들께는 한 10분 정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박영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섭 박사님 감사합니다. 세종 국방 포럼 굉장히 몇 번 참가해 봤을 때 수준 높은 토론도 있으셨고요. 또 참가자들께서 다 이 분야 전문가들이어서
굉장히 권위 있는 포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뭐 중일 관계의 전개와 향방과 동부안보질서의 미래를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이렇게 이제 경색 국면을 보이기 아마 전에 아마 요청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필 중에 준비 중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일 관계가 경색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타임리한 그런 주제를 제시해 주셔서 저로서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제 중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일 관계의 어떤 뭐 역사나 또 현재 또 앞으로의 전망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짚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이거 어떻게 볼 건가 뭐 일본이랄까 또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뭐 논문 순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먼저 중일 관계를 바라보는 저희 기본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이제 헨리 키신저가 온 차이나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 중국 등의 외교를 비교한 바가 있는데 그 비유가 꽤 많이 여러 가지 쓰이더라고요. 거기서 키신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의 외교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외교는 체스 외교다. 목표를 향해서 수다해서 뭐 전진해가는 그런 외교를 쓴다면 중국 외교는 바둑 외교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돌진하기보다는 주변 형세를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조성하면서 다양한 수단을 해서 대세를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게 전개하는 그런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키신저는 70년대 미중 관계 정상화를 주도했고 2010년대 이 책이 쓰여질 시점만 하더라도 후진타오 체제하에 중국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화평 발전이나 도광향의 중국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썼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국은 이제 바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도 있잖아요. 중국식 체스인데 그래서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선 다음에는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는 바둑외교, 신형 대국 관계라는 명목에 의해서 바둑외교를 전개하지만 그 외에 중국보다 중국 핵심 이익이 걸려 있거나 중국의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중국판 체스 외교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나 쭉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의 외교가 이렇게 변화가 2010년대 이후에 변화되는 것은 이거는 중국의 상대적인 국력의 상승 또 국제적인 지위에서 어떤 상승도 영향이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전략적 경쟁국의 국면이 되면서 그러니까 중국 외교가 기존의 동학양이나 화평 발전보다는 신형 대국 혹은 이제 제가 막 얘기하는 바둑 외교와 체스 외교의 어떤 병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대미 정책도 변화되고 있고 대일 관계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2010년도에 중국 GDP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세계 2위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 대국 비슷한 어떤 그레이트 파워로서의 어떤 위상으로 인식하지만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 전과는 다르게 조금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국가로 보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어떤 외교를 전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시기부터 예컨대 히토르를 배경으로 한 대일 강화 외교가 전개되었고 또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구단선에 대해서 영향권을 주장하면서 소위 전랑 외교, 울프 워리어 외교가 전개됐던 거가 이 시기지 않습니까? 타이완에 대해서도 영육 이제 정책이 좀 더 강화되고 그런 시기였는데 지난 11월 7일 날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타이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일본이 집단적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발언했는데 사실 이 발언 자체는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 전후에서 일본 정계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속 이렇게 논의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들도 점검하고 그런 일련의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2010년대 이래 중국이 취해왔던 뭐 주변국에 대한 강압 외교 혹은 뭐 전략 외교, 울프어리어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다 기본적으로는 중일 양국 관계 세력전이 또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따른 어떤 새로운 어떤 대국 전략의 어떤 표현, 이런 걸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2장에서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어떤 정책을 전개했고, 특히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이제 어떤 대외 정책을 표명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1970년대 중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되었을 때는 일본이 뭐 경제적으로나 뭐 국제적인 위상면에서 좀 앞서가는 나라였죠.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고, 이제 그런 속에서 70년대 중일 관계 정상화 이후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한 4가지 어떤 문서들을 내면서 중일 양국 간의 영토나 역사 이슈 등 갈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2년도 중일 공동성명이 있었고요. 78년도 중일 평화 우호조약이 있었고, 98년도 이때가 아마 오부치 장점인 시대였습니다만 중일 공동선언도 있었고, 2008년도 후쿠다 수상 때 전략적 호혜 관계가 선언되면서 이것이 소위 일중 중일 관계를 규율한 4가지 기본 문서라고 이제 쌍방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시기에 자민당 유력 정치인들이나 경제단체들도 양국 간의 영토 문제나 역사로 인한 갈등 요소가 있지만 상당히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령 1980년대 총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총리 되기 전에는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경화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면 저는 약간 이제 보통 국가론자로 보는데요. 근데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자기 회고록에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중국 정치 지도자, 특히 후에어방 같은 사람들을 고려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제 자제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국가론을 제기했던 자민당 유력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는 자기 회고록에서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서 매년 장성계획, 만리장성을 본딴 장성계획을 세워서 자민당 정치인들 본인 표현으로 100여 명을 데리고서 매년 중국을 방문해서 인민대의당에서 중국 공산당 의원들과 교류를 했었다, 뭐 그렇게 이제 한 것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일본 경단련 등도 뭐 정치적인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인들과 교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중국하고 상당히 어떤 경제적 또 외교적인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본 얘기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한번 다른 논문에서 또 쓴 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의 냉정이 탈냉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의 대중외교 스탠스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중국 정치 지도자들도 뭐 덩샤오핑, 또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 때는 뭐 도광양이나 화평 발전의 국가 전략에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력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0년대 전후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을 부상했고, 미국의 국력 수준이나 국제적 위상을 목표로 해서 이제 대국 전략이 대두하죠. 미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겪었고, 또 중국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중국 내 이제 그런 대국으로서의 어떤 위상 인식들이 이제 재정립되는데, 이때 중국은 이때 제가 류밍푸 중국 국방대학 교수의 책을 인용했습니다만은 중국의 대국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다만 독일이나 일본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기존 대국에 대해서 폭신 전략을 취하던 국가들과 달리 마라톤 전략을 취하면서 기존 대국인 미국하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국력을 상승하는 어떤 신형 대국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신형 대국 전략을 표방했고, 이것이 이제 시진핑 정부에도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력이 커지면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대립적인 어떤 인식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2013년도 중국 국방백서, 2015년도 중국 국방백서, 2019년도 백서를 쭉 중요 정세 인식 부분만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이게 13년, 15년, 19년도에 미국을 가르치는 인식들이 굉장히 좀 공세적, 또 강경한 어떤 표현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제
소위 전후 메커니즘, 이게 아마 평화헌법을 얘기하는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평화헌법화에서의 대외 정책을 벗어나서 보다 더 적극적인 군사 정책, 대군사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가고요. 타이완 문제 관련돼서도 중국이 그 타이완의 분리랄까 독립 추진은 최대 위협이다 하는 인식들을 표방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미 인식이 굉장히 좀 강경하게 되면서 미국과 어떤 전략적 경제 국면에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 문서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아마 중국 전문가들은 더 자세하게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관찰한 바로서는 중국의 주요 외교정책 전문가들도 미국과는 뭐 전략적 경쟁 국면이지만은 중국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좀 외교를 차별화해서 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의들이 요식에 많이 나오는데, 칭화대학의 순세펑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주변국의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눠서 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만은,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나라, 또 미국과의 뭐 관계는 없지만 뭐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등을 나눠서 좀 대외 정책을 차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일본은 이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필리핀과 더불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강경적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북경대학교 왕지수 교수도 뭐 비슷한 어떤 논문들을 이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 국방대 류밍푸도 일본이 그 미국의 속국으로서 미국이 일본을 사용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일본은 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어떤 별도로 미국과는 다른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일 양국 간 세력전이 또 중국이 미국하고 전략적 경쟁 국면에 들어가면서 좀 일본을 대하던 인식이 그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같은 시기에 뭐 미국의 대중 전략도 오바마 정부, 또 트럼프 1기 정부, 바이든 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제 뭐 피벗 에이시아랄까, 또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랄까, 그런 큰 전략이 나오고, 군사적으로는 뭐 에어스 배틀이랄까, 또 뭐 이런 상세 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로서는 5페이지 상단에 썼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바이든 정부 때처럼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 국가들을 규합해서 중국에 대한 뭐 억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할 건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뭐 시진핑 주석과 이제 한국 부산 회담을 통해서 했듯이 미중 간 대타협을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권을 각각 아태 지역과 유라시아에서 인정해주면서 미국은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소위 이제 뭐 천하 3분지기의 어떤 전략을 취할 건가, 이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어떤 전략적 경쟁 국면 속에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국면 속에서 중국이 어쨌든 좀 정책을 쭉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속에서 일본 이제 3페이지, 5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만은, 그 2010년대 이후 일본도,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도 중국의 군사 동향을 북한과 더불어서 일본 안보의 잠재적 우려 요인이다 하는 인식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제가 아까 전략적 자율성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미일 동맹 기조하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는 그런 어떤 안보 정책이 2010년대 이후에 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표명하는 여러 가지 전략 문서 가운데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향을 안보 우려 요인이라고 최초로 명기한 것은 2004년도 방위계획강인데요. 이 이후에 계속 일본의 중요한 문서들에서 이런 어떤 인식들이 이제 일관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카이치 수상이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타이완에 대해서 군사적인 컨틴전시가 발생하면 일본이 소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2014년도 일본이 이제 안보법제를 개정하면서 그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본이 직면할 수 있는 사태를 몇 가지 나눕니다.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 공격 사태, 혹은 일본 주변에서 뭐 일본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뭐 중요 영향 사태,
그다음에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뭐 졸리비기 사태 이 세 가지 나눠서 세 가지 경우에 이제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서 집단적 자위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이때 법제를 이제 만드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무력 공격 사태나 졸리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 미국과 더불어서 방해 출동이 가능하다는 법제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향을 약간 인식하면서 안보 체제를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뭐 여러 가지 그 사이도 여러 가지 전략 문서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국가안보 전략서, 또 국가 방위 전략서, 또 중위 방위력 정비가 같은 세 가지 문서가 중요한 문서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 전력 증강, 타이완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이 북한의 어떤 군사 태세와 더불어서 가장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위비 2% 증액이랄지 또는 반격 능력의 보유랄지 또 미일 동맹 강화 또 동지 국가들 라이크 마인드드 칸트리들과의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이제 올해 그 6페이지입니다만은 다카이치 총리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이 이제 일본 유신회하고 연립 정권을 합의를 하고 이제 그 뭐 안보전략 3개 문서도 올해 내년도 중에 개정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무기수출 이전 3원칙의 후신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도 좀 더 확대하겠다. 또 안보 제도도 이제 더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10월 달에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로 지명되면서 국회에서 했던 소식 표명 연설에서도 중국이나 북한의 어떤 군사 동향을 러시아와 더불어서 시각하게 보면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이랄지 또 일미필이랄지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일본으로서도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건설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 뭐 중국 정상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전략적 호의 관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제가 말하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그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미일 동맹과의 동맹 속에서 억제하지만 중국과는 그래도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이 두 가지 투트랙 어프로치를 일단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정상회담 했던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일본 내에서는 이제 과연 대만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지난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었어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그 중국과 일본 간에 중국에 대해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쿄 대학의 사하시료 이거 잠깐 고쳐 나왔는데 사하시료 교수랄지 방위대학 교장했던 이오키바 마코토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그룹들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만 유사가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한테 직결된다는 발언들이 그 발언과 또 상세한 어떤 미리터리 플래너들의 어떤 계획들이 좀 나왔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암살되기 전에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 유사 사태와 직결된다. 이 경우에 일본이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조금 더 나가서 뭐 키타오카 시니치 아베의 브레인이었던 키타오카 시니치는 그 중국의 어떤 세력 확대에 대응해서 서태평양 연합을 만들자. 그러니까 일본, 아세안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또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막는 서태평양 연합을 만들자. 이런 어떤 구상도 제기를 했었고요.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했던 코다요지 제독은 아예 이제 쿼드 국가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중국 해양 해군 세력의 어떤 남태평양 또 서태평양 쪽의 진출을 차단하자. 그럼 일본은 필리핀 쪽의 바시 해협, 오키나와 쪽의 남서제도를 봉쇄하고 미국은 필리핀 남동방 해역을 봉쇄하고 인도는 말레카 해협을 봉쇄하고 호주는 그 인도네시아의 롱보크 해협을 봉쇄하면서 중국 해군의 어떤 해양 진출을 막자. 이런 어떤 과감한 얘기도 한 바가 있었고요. 모리모토 사토시 한 분은 이제 방위성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만은 이분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 해상 수상로가 위협받고 오키나와를 포함한 남서제도가 작전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본이 여기에 대한 어떤 컨틴전시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대응해야 된다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을 해서 자위대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쭉 썼습니다만은 일본 내에서는 2020년대 이후에 아베 신조 전 총리, 이시바 총리, 그다음에 자위대 관계자들, 그다음에 키타오카 시니치 같은 학계 인사들이 중국의 어떤 해양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서라도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인데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1월 7일 날 국회 발언을 통해서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개념에 따라서 자위대 방위 출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일본 내에서 논의가 되던 것을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좀 강경한 대응을 했다고 보여져요. 뭐 우리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발언이랄지 혹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이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한 발언이랄지는 굉장히 강경한 외교적인 수사를 했다고 생각되고요. 뭐 목을 베겠다, 뭐 중국이 반드시 정면에 쳐부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잘 알다시피 중국인들에 대한 일본 여행 자제 공고가 내려졌고 일본 정부가 위기관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뭐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상당히 경색된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본 국내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응답자 뭐 다수는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론은 한 42%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일본 정치인들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개입을 억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사실 담아서도 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닌가는 좀 논의로 하더라도 다만 이제 그래서 일본 정계에서 논의가 되던 것들을 다카이치가 발언한 건데 중국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2010년대 이후에 중국의 뭐 제가 말하는 중국판 체스 외교 뭐 아니면 전낭 외교, 울포리오 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발언을 통해서 미일 동맹의 어떤 결속을 좀 더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중국 내부를 연구한 분들은 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특히 국내 반대 세력이 지금 결집되고 있다. 뭐 장유사 군사의 부주석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뭐 중국 국내적인 어떤 정치 구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데 동아시아 안보 질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정책 방향인데 그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 또 미중 간 전략적 경제 심화 등이 뭐 글로벌 차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또 북러 조약 체결 뭐 이런 구도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뭐 중일 관계도 중요한 관계지만 국제 안보 질서가 소위 그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인 질서가 붕괴 내지는 동요되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연대가 강화되고 기존 질서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기본적인 어떤 우려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으로서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엔 등의 국제기구, 개방적 경제, 시장 경제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이나 이익에 부합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런 북중러 3국의 어떤 연대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군사적 전쟁의 지속 혹은 타인에 대한 어떤 압력의 강화 혹은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 같은 해양 수송로에 대한 현상 변경 시도 등이 한국의 어떤 국가 이익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점에서 이게 중일 관계 어떤 경색과 무관하게 한국은 뭐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 그 외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일본, 호주나 같은 대미 동맹국들과 좀 협력을 또 공고하면서 이제 이러한 현상 변경적 국가들의 어떤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일 관계의 어떤 경색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이 이제 미국과의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 지역에 대한 그 소위 뭐 군사적 수단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저는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일본과 중국을 각각 방문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런 문제들이 뭐 전면에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나서더라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중국이 아마 개최를 참가하지 않을 거로 보여진다면은 한국으로서는 어쨌든 한중일 정상회담 채널, 또 한중일 협력의 채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입장들을 계속 견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어떤 국력 증진이랄지 또는 뭐 우리 어떤 외교적인 위상의 어떤 격상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일 관계의 악화가 지역 정세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가 저의 결론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맥락을 잘 짚어주셨고요. 또 뭐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 뭐 전략가들의 그런 관점을 소개해 주신 것도 굉장히 흥미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이제 촉발된 이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한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결국 이렇게 된 거는 중국이 2010년대 이후에 펼쳐온 이 강화 외교의 연장선상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이한월 교수님은 조금 다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다카이치 발언도 그렇고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해주십시오. 네, 박영준 교수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전략적 관여에 주목한 이유는 사실은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위기에 놀라는 만큼 중일 간의 대화가 많았다는 것에 놀라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2010년대를 기억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사진 중에 하나는 아마 시진핑 주석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악수도 안 하고 토라진 채로 돌아서서 찍은 몇 편의 사진들일 겁니다. 제가 그런 사진을 보면서 왜 그럼 협력이 일어나느냐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좀 살펴보니까 전략적 관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논문이 없습니다. 그냥 없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야 늘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반일 감정이 악화됐던 일이 있었고요. 센카쿠 영토 문제는 물론이고 그게 또 나중에 함선 간에 레이저를 조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중국이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센카쿠 방어가 포함이 되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전략적 관여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막작전 정도로 치부가 된달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관찰한 것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그러니까 센카쿠 분쟁이 제점화 국유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거의 한 2년 뒤죠. 일본 기시다 외무상이 고위급 정치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요. 2014년 9월에 해양사항 고위급 협의체 회의가 경련으로 일어나는 회의인데요. 재개가 되었고 4개월 만에 3차 회의가 바로 열립니다. 2015년 1월에는 해양공중연락기제 구축 논의가 재개되었고 2개월 뒤에는 차관급 안보대화가 회복된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특히 양국은 3월 안보대화에서 군사협력 확대를 약속하고요.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인 군사교류를 시작합니다. 이 같은 전략적 관여를 통해서 2019년 2월에 왕이 외교부장과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이 중일 관계가 마침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중일 긴장을 설명하는 변수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영토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민족주의라던가 아니면은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거기서 파생돼서 미일 간의 동맹이라던가 일본이 혹은 중국의 공세성에 위협을 느껴서 균형 전략을 취했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이제 전략적 관여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국가들 내부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1차적으로 봤고요. 그 외에 우리가 정냉경열 뭐 이런 식으로 중일 관계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 좀 살펴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발견한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가 전략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사실 그 당시에 국내 매파가 가지고 있던 어떤 누적된 불만,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로 이제 드러난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중국의 강대국 인식이, 중국 내부의 강대국 인식이 커지면서 미국 중심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 중심 전략이라는 건 이 부분이고요.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됩니다. 시진핑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신흥대국 관계,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제시를 했던 건데요. 신흥대국 관계를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꽤 소극적이었고, 권력 승계 후에 정치적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방침이 확립되면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중국은 일부 탈미국화 전략을 수용하는 대신에 주변국 전략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고, 따라서 중국이 장기적 견지에서 중일 관계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전략적 관여가 주요 전략으로 등장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탈미국화, 뭐 주변국 전략 이런 표현을 조금 정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탈미국화는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적 개시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을 설득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성공적이긴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안정적이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힘의 전이를 자기 전략에 맞춰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국 전략은 달리 말해 힘이 전이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과 최대로는 관계를 강화시키고 최소로는 관리하면서 힘의 전이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일본의 본격적인 국제주의적 보통국가화 추진입니다. 일본의 전략의 핵심은 보통국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것이 국제사회에 수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나 규칙 기반 질서 유지라는 표현과 보통국가화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건 중국의 평화굴기랑 굉장히 비슷하다. 2000년대에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두 번째 임기 시작 후에 무기수출 3.7, 평화헌법 해석 수정, 그 다음에 안보법제 등등을 통해서 집단적 자유권의 제한적 행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위대와 하포나도 열망이라고 하면서 아베 총리가 열심히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일본의 전략은 중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고 신뢰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양국 간의 오인식이나 오정보나 오판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고자 전략적 관여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전략적 관여가 중요한 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미국이 오랜 시간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우려해왔고, 최근에 미국의 책임 분담 요구가 커졌습니다. 즉 미국의 동맹 내 노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노골적으로 국방비 상승을 압박하는 등 동맹의 신뢰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7함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상시 전진 배치되어 있음에도 일본의 기항 횟수가 2015년을 기점으로 350회에서 200회로 감소합니다. 또한 일본의 배려 예산은 2011년에 23.5억 불로 정점을 찍었는데 지속 감소해서 현재는 14.9억 불이 됐습니다. 이것은 37.6%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지상배치 프로젝트, 이지스 어쇼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이 좌초 과정을 보면 미국이 일본의 정치적 우려,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와 주민들의 반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정치권도 꽤 실망하는 모습이었고,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와 그 결과로 초래된 일본의 상대적 자율성 강화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대한 중국의 오판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전략적 관여를 통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전략적 관여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이후의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일본에게
이전에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이고 영토가 크기 때문에 극단적인 배제, 즉 소멸이나 아니면 식민화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력 상승으로 미일 군사동맹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을 전략적 관여로 더욱더 이끄는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중국이 일본이 추구하는 규칙 기반 질서, 적어도 이것이 정권 유형, 그러니까 즉 민주화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입장 유사국으로 구성된 질서라고 한다면 여기에 중국이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건지 아닌 건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제 질서에서 상대적 관점에서 변칙적 존재는 미국이라는 최근의 연구가 그 사실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의도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할 채널이 필요하고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며 중일관계를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외에 마지막 요인으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중일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약화입니다. 2010년대 초반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상대적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폭의 감소는 아니었으나 중국이 경제발전 전략을 투자 수출 중심에서 내수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은 질적 성장을 위한 일본의 지원이 필요했고 일본은 향후 중국 내 소비시장 점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좀 이제 지표를 좀 보면요. 가장 명시적으로 이제 무역 부분을 보면 2011년부터 16년까지 일본의 중국 본토 무역량은 3.9조 달러에서 3.06조 달러로 21.6% 감소했고 가장 큰 하락이 2013년과 2015년에 있었습니다. 특히 감소했던 것은 일본의 중국 본토 수출로 2011년 약 1.6조 달러에서 1.1조 달러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수출액만 보면 중국의 대일 수출액만 보면 2011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의존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일본의 중일 전략적 관여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론을 지지할 추가적 사실은 일본의 무역 적자가 2010년대 초에 급격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2011년에 흑자를 보던 일본이 2012년에 47.9억 불 적자를 보았는데 무역 수지가 124.5%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5년간 적자는 지속되었는데 가장 낮았던 것이 2014년에 184.6억 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입장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중일 경제적 상호의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원고의 그림 3에서 보여지듯이 일본은 해당 기간 중에 2016년, 17년, 2020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세계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중 무역 수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특히 일본의 세계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히 높았던 2012년, 14년, 2022년, 23년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무역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차원에서라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전략적 관여를 통해서 소폭의 변화라도 반응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외에 투자 측면의 지표들도 있는데요. 공통점은 이 역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약간 상승했다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생각 후 열도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요. 다른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일 간의 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서 굉장히 다층적인 어떤 중일 안보 기제가 마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일 안보 대화입니다. 센카쿠 대화회의하고 국유화 시도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안보 협의체가 중단이 되는데요. 중일 안보 대화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1월에 만나서 재개를 약속을 하고요. 우발 사태를 피하기 위한 위기 관리 약속도 하고 일본의 그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를 표명했을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일본이 아주 잘 대응하고 중국에 설명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중일 해양상황 고위급 협의체가 두 번째 기제인데요. 이것 역시 중단되었다가 2014년 9월에 또 재개됩니다. 그래서 더욱 구체적인 협력이 일어나고 부처 간 협력도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국 국방당국 간의 해양공중 연락기제도 세 번째 레이어로 추가가 되는데요. 이때 군함과 군용기관 공동 라디오 주파수 설치라던가 한라인 구축, 그 다음에 연례회의 진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한라인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 말에 완성이 됩니다. 또 다른 레이어는 중일 군사안보 협력입니다. 2012년 2월에 중단되었다가 2015년 3월 안보대화 계기에 군사안보 외연을 확대합니다. 외연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적 소탕이나 반테러, 평화유지, 그 다음에
마약 트래피킹을 방지하는 이런 조치들이 포함이 됩니다. 2018년 4월에 6년 2개월 만에 중국 인민해방군 영관급 장교단이 방위를 하고요. 이것으로 군사협력이 재개됩니다. 2018년 11월 동부정부 사령부 대표단이 방위를 하고요. 2019년 4월 중일 현장 지휘관 교류 목적으로 일본 대표단이 방중합니다. 같은 달 5년 만에 해상 막료장이 방중하고 7년 반 만에 해상자위대 군함이 중국에 기항하고요. 2019년 10월 중일 관계 사상 최초로 중국 타이유엔 구축함과 일본 사미다레 구축함이 함께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2019년 12월 시치량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웨이펑어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방중한 고노다로 방위상을 만나고 양국이 새로운 발전의 시기에 진입했다고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더할 것은 완전히 안보나 군사 쪽은 아니더라도 정치 쪽입니다. 정상 리더십에 기반한 신뢰 구축 조치들인데요. 중일 고위급 지도자를 중심으로 중일 협력의 원칙을 세우고 양측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센카쿠 국유화 시도 이후에 중국이 일본에 정치적 압력을 일부 올렸지만 물밑에선 이미 경제 문화 부문 교류에 가했던 제약을 풀고 있었습니다. 2014년 3월에 먼저 기시다 외상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요.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를 위해 고위급 정치 대화를 시작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걸 받았고 이후에 이것이 중일 관계의 4대 문건에 기반해서 4개항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4대 문건 중에 중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 동반자가 되고 위협을 만들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중국 측이 일본 측에 상기시키면서 위기를 관리해 나갑니다. 2019년 2월이 되면 이런 수많은 상호작용의 결과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왕이 외교장관과 타케오 모리 외상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에 바로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시진핑이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할 때 중일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합니다. 전 지구적인 장기적 시야에서 중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래서 신시대에 부합하는 중일 관계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해 나갑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이제 전략적 관여인데요. 만약에 이제 중국과 일본이 전략적 관여를 지속하게 된다면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꽤 역설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중 간 국력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 하에서 중국은 강대국 인식을 확립하였고 주변국 중심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다극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리더십 감소와 동맹 책임 분담 요구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와 국제주의를 통해 제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일이 밀접한 전략적 관여를 지속한다면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중국의 군사연대와 일본의 재군사화 등과 관련해 초래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여의 결과로 지금보다 군사적으로 더욱 강력한 중국과 일본이 양국 간의 어떤 근본적 군사력 격차는 극복되기 어렵겠지만 동아시아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긴장의 수준은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구가하던 90년대나 2000년대보다 높을 수 있으나 예를 들자면 최근 중국 군용 항공기가 일본 영해 쪽으로 이제 영공에 출현하면서 일본 쪽 항공기에 출격하는 횟수가 이제 늘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2016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올라간 건 사실이고 올라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은 고조될 수 있으나 어쨌든 관리된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상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 변수들이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논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울 교수님 아주 글쎄요 좀 새로운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제 힘의 전이 시기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상대를 대하는 어떤 관점이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아마 이제 토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가기 전에 그 다카이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전략적 관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네네. 예, 그게 이 강화 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또 이 다카이치 발언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일본의 이 스탠스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인지 그 말씀 먼저 듣고 토론 가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다카이시 총리 발언을 듣고 좀 이게 아니 이건 내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중일 전략적 관여라는 그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중일 간의 그런 위기, 뭐 센카쿠 영토 사건을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정도의 냉각기가 있습니다. 그 냉각기 동안 좀 진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상황과 비슷한 유사한 위협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베 총리가 건강상 문제로 퇴임을 하고 스가 총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기시 방위상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1년 정도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전 외상이 이제 총리가 되는 그 기간까지 한 1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일본의 발언이 굉장히 강성으로 변합니다. 특히 기시 방위상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되고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그걸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뭐 무슨 스가와 아베의 차이냐 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그런 험한 발언들, 그러니까 동중국해나 아니면은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관리를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뭐 인민해방군까지 발언을 하지만 어쨌든 그 발언은 늘 같은 형식을 유지를 하고요. 경고를 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설득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문제를 약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나 역사 문제는 중대 문제로 규정을 해서 그걸 명문화해서 씁니다. 하지만 동중국해는 중대 문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기시다 총리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중국이 그 참 오펜시브라고 하죠. 막 이렇게 관여를 엄청 세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일 관계가 아베 시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상황, 대만 문제로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는 이미 겪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도 이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중국이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말이 그 수급을 베어버린다는 그 표현인데요. 그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이번도 잘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그렇지만 초장에 여러 가지 강경 발언을 해서 분위기를 잡거든요. 그런 게 좀 반영이 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중일 관계에 위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떤 전략적 관여의 어떤 동력에 의해서 또 다시 관리될 것이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륜현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는 기자인데 네가 왜 여기 나와 있냐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 도쿄에서 특파원으로 하면서 그때 가장 뭐 일본에서 있었던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아베 총리의 어떤 뭐 역사 인식 문제였고 또 하나가 이 중일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일 갈등이 시작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그 한국은 어디 편이야 맨날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좀 약간 나름대로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이 그 발제를 하셨는데 굉장히 뭐 흥미있게 들었고요. 이제 박용준 선생님 말씀은 굉장히 토론문을 발제문을 쭉 봤는데 굉장히 관록 있게 72년 이후 중일관계 변화를 쭉 짚어주셨다는 느낌이 들었고, 큰 틀에서 이거는 전략적 경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이한월 교수님 말씀은 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게 아니다 이런 갈등을 하면서도 관여의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이 다 맞다고 보는데 저의 견해는 그냥 뭐 초반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중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1972년에 국교 정상을 한 다음에 좀 굉장히 관여를 해왔죠. 사이가 좋고 뭐 일본이 그 중국한테 굉장히 경제 원조도 많이 하고. 이제 원만하겠죠. 관계를 그 개선시켜 오다가 2010년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센카쿠 갈등입니다. 센카쿠 갈등. 근데 72년에 두 나라가 중일이 관계를 정상화를 할 때 하나 문제를 우리는 독도 문제를 이제 한일 간에 그거를 이제 보류를 하잖아요. 중일은 뭐를 보류를 하냐면은
센카쿠 영토 분쟁을 보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저원라이가 조은래가 했다는 얘기가 이거 우리가 안 된다. 이거는 아마 미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무슨 지혜를 짜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72년에 이 센카쿠 문제를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2010년에 이제 9월달에 뭐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중국의 어떤 어선이 그 일본의 그 해안 보안청 배를 들이받으면서 이 센카쿠 갈등이 본격화가 되고 2012년 9월에 그때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를 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갈등이 그 표면화가 되고 중국에서 엄청난 반일 시위가 있고 뭐 히토르루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위협도 하고 이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의 갈등은 센카쿠 갈등이었다. 이렇게 이제 갈등이 시작되니까 아까 박영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일본에서 2015년에 안보법제를 개정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뭐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이런 것도 하고 한미일 뭐 경제협력 아니 그 뭐 군사협력 강화한다는 몫을 필리핀, 호주 뭐 이래 가지고 소다자를 묶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하는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2014년에 이 센카쿠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의 실마리를 보거든요. 근데 그게 11월에 에이펙에 베이징에서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 시진핑이 진짜 똥 씹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베 총리랑 약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센카쿠 갈등을 중일 두 나라가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우리 둘이 센카쿠를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류죠. 72년에 저 원라인은 이거 우리 안 되니까 우리 후손들이 해결할까요로 보류를 하고 2014년에는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걸로 보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면부터 제가 봤을 땐 이한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020년 정도까지 이제 이거 센카쿠 갈등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략적 관여를 해가면서 여기 충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군당국선의 사이에서는 뭐 적어도 이제 그 뭐 한 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 해공 뭐 연락 메커니즘 이런 거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역설적으로 관여의 어떤 필요성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2018년에 그 아베 총리가 이제 방위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하지 말고 협조를 하자. 그리고 이제 동반자로 서로 피차간의 위협이 되지 않게 하자.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그 무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중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듬해에는 중일 신시대 이런 말이 이제 뭐 나오고 뭐 그런 관여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한열 교수님과 의견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2010년 들어서 이제 그 센카쿠 갈등이 아니고 대만 갈등이 부상하게 된 겁니다. 대만 갈등. 근데 대만 갈등은 중국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뭐 그 양보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 갈등이니까 우리가 생각이 달라라고 이제 보류를 할 수 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대만 갈등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3월에 그때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슨이 뭐 중국이 한 6년 내에 대만을 무력 공격할 수 있어, 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한 달 뒤에 4월에 스가 요시히데와 조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열어서 4월 16일 공동 선언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합니다. 처음이 아니고 52년 만에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언급을 한 게 69년이었는데 그때는 그 오키나와 반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이랑 대만에서 오키나와의 군사적 중요한데 저거 어떻게 하냐.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52년 만에 부활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저는 그 일본 신문을 보는데 그때 그 다케우치 유키오라고 하는 일본 사무차관이 4월 18일 칠면입니다. 그 면도 기억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기 토론문 세 번째 쪽에다가 굵은 글씨로 썼는데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스가 총리가 그만한 각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 넣은 거는 일본이 대중 관계에서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보복조처도 예상할 수 있다. 확고한 각오와 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뭐 그거까지 너무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4월 16일 공동 선언에서 얘기했던 게 그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가 요시대가 조 바이든에게 사실 약속했던 게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해 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2020년 12월에 안보 3개 문서를 개정을 하고 그 안보 3개 문서의 내용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일본의 그 군사비를 보통 GDP의 1% 안을 대충 지켰는데 이걸 2027년까지 2% 늘린다. 돈이 많아지는 군사비를 증강하는 거고 또 그 전에는 일본은 지금도 탄도미사일이 없습니다. 적을 직접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게 뭐 비행기 떼어가지고 이제 스탠드오프 미사일 정도 쏘는 거밖에 없었는데 반격 능력을 갖춘다고 얘기해서 뭐 토마호크 미사일도 사고 무슨 뭐 그 일본이 갖고 있던 미사일의 뭐 지대함 미사일의 뭐 사거리를 높여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반격 능력을 갖게 되고서 쭉 이제 그 군사 역량을 이제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2025년 그 11월 7월에 나왔던 그 다카이치 발언은 제가 시간이 좀 있다 그 발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2020년부터 이게 약간 중일 사이에 시작됐던 대만 갈등이 판도라의 상자가 허무하게 그냥 열린 거라고 보고 이거는 대만은 센카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기 양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양보라는 게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걸로 이제 보류를 할 수 있겠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 뭐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의 이제 그 13일에 이제 10월 13일에 그 중국이 이제 일본 대사를 소환하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외교부에서 공개했던 문서에 그러니까 받들봉 지시시자라는 그러니까 명령을 받들어 지시를 받들어 뭐 어떻게 한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화가 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24일에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한테 야 니네 좀 너무 빡세게 하지 마, 그 니네 그 관계를 개선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 외교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뭐 옛날에 1895년에 청일 전쟁부터 이제 자기들의 길고 긴 그 역사적 그 뭐 트라우마를 막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전후 체제를 다시상 뭐 붕괴하는 시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한테는 도무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중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다카이치 발언의 철회입니다. 말의 철회를 해라. 근데 이거는 일본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발언이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중국한테는 이거는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대만은 일본한테는 뭐 제가 요새 흥미있게 보는 일본 학자 중에서 치지와 야사키라는 일본 방위연구소에 있는 그 저보다 조금 비슷한 또래의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로 얘기하냐면 일본의 안보관은 극동 1905년 체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적어도 1905년 이후에 한반도 최소한 남부 그리고 대만까지를 아우르는 방위 라인을 구축해왔다. 이게 야마가타 아리토모 식으로 쓰면 이익선이 되겠죠. 이 체제를 120년 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그리고 다카이치 발언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 얘기긴 하지만 이거는 못할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회를 한다는 거는 일본의 안보 정책의 근간이 부러지는 것이고,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일본의 모든 그 자신들이 해왔던 안보 우려 강화의 노력을 자기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마 일본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중국의 어떤 굉장히 역사적 정체성과 일본의 굉장히 핵심적인 정체성인 안보 그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근간이 맞부딪힌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 갈등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영 선생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안정이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또 이런 빡센 갈등에는 우리가 괜히 한마디 말을 잘못 얹었다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뭐 힘을 규합해가지고 중국에 맞선다고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관여를 한다. 미일 동맹의 기축 아래서 자기네들이 뭘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11일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11월 11일에 폭스뉴스 기사가 야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자른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동맹들은 적보다 우리를 더 그 뭐죠 착취해왔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카치 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자꾸 중국 자극하지 마 이러고 있어서 중국의 미국의 관여 정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선에서는 최소한 오딩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여기서 우리가 그 근본을 건 이 두 대국이 싸우는 사이에서 좀 약간 빡세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우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발표문 잘 읽어봤고 토론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이 역사적인 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중일 관계를 들여다보는 게 실제 현재 중일 관계의 성격이나 아니면 변화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초반에는 제가 보는 뭐 중일 관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뭐 최근의 일과 미래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일 관계를 좀 역사적으로 쭉 들여다볼 때 저한테 드는 가장 큰 이제 생각은 한 4가지 정도 주요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세력 균형입니다. 뭐 저는 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세력 관계가 거의 대부분 시기에 기본적인 양국 관계를 규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고 생각하고 한 2010년대 초반 이후에는 영토 문제가 또 다른 한 2번째 정도로 중요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갈등을 가속화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도자의 성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당연히 이건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앞에 2개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계를 좌우하는 정도의 결정적인 변수들은 아니었던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냉전 시기나 최근에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이런 지도자 요인이 사실상은 뭐 그렇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와 역사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한일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중일 관계에서는 이런 역사 문제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 적이 별로 없고 실제 이건 백그라운드에 있는 변수에 가깝고 거의 상시적으로 있는 2차 대전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있는 변수라서 아마 이걸로 양국 관계의 성격이나 변화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그 관점에서 중일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19세기 초까지는 중국이 패권적인 지위가 있었던 지역 체제였는데 그게 19세기 후반 이후로 일본이 사실은 근대화를 통해서 급격하게 국력이 성장하면서 세력 균형의 변화가 왔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일본이 오히려 중국을 사실은 공격하는 형태, 굉장히 갈등적이고 어떤 군사 충돌까지 야기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 세력 균형의 변화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더해서 아마 일본 1930년대 이후에 일본 정책 결정 과정 내에 군부의 집권과 군부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사실은 결합이 돼서 과대평창 형태로 중국으로 침공해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게 냉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시기부터는 미중 관계가 거의 일본의 중국과의 관계를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동조화되는 형태의 사실은 중일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중이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한 70년대 초, 71년경까지는 그야말로 적대 관계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일본은 경제 관계는 좀 더 일본 미국보다는 더 가지고 싶어 했지만 여전히 그 제약을 받으면서 굉장히 제한된 형태의 경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소련이 사실상 중국하고 갈등 관계가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 빌드업을 했고 그게 결정적으로 중국이 미국 쪽으로 동맹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 과정에서 일본도 중국하고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그리고 사실은 냉전 후반기에는 관계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일본 지도자들이 사실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시모토 총리 시기에 사실은 뭐 미국 쪽도 정책적인 좀 새로운 어떤 시각이 등장하고 하면서 그 이전까지 굉장한 우려가 있었죠. 일본이 이제 넘버 2 경제력을 가진 국가인데 이게 핵무장을 하거나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공동의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독자적인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면 이건 또 다른 강대국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지도자도 미국 지도자들이 원하는 식으로 동맹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상황이 결정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좀 장기적인 세력 균형에 대한 인식이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완전히 동맹을 멈추고 나간 상황에서는 한 10년은 아니지만 20년 그 이후의 상황은 일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중국이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대단히 큰 규모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략적 아주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전략적 판단 하에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정책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는 아마 상당한 자율성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마 2010년대부터는 이제 미중 간의 경쟁도 서서히 증폭되기 시작하고 특히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일본도 거의 이제는 일체화되는 형태의 대중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게 뭐 거의 결정적으로 사실은 중일 관계도 굉장히 이제 뭐 어렵게 경쟁을 벗어나서 사실은 사고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은 그 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또 자체 방어력도 강화하면서 사실상 뭐 중일은 이미 상당히 어떤 경쟁 관계나 아니면 서로를 상호 견제하는 관계로 고착화돼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중 관계가 대단히 크게 일본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일치화되는 걸 보면서 중국도 사실은 일본을 한국처럼 뭐 미국에서부터 상당 정도로 이완시킬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일정 정도 관리는 하지만 뭐 그 관리라는 게 상당히 제한된 어떤 범위 내에서의 관리로 인식을 하면서 사실은 서로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관계를 현재 형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박영준 교수님께서 이게 미국이 여러 가지 뭐 내부 정책 논쟁이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약간 뭐 세력권을 인정하고 뭐 세계를 삼분할하는 형태의 그런 사고도 하고 있어서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입니다.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우선 뭐 컨도미니엄 형태로 대타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서태평양의 서쪽 지역,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아마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뭐 그런 인식 자체가 아마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국이 리드하고 있는 동맹 체제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타협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뭐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당연히 주장하는 대만조차도 저는 미국이 아마 재점령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권을 인정하는 형태의 정책은 뭐 유럽에서 러시아는 일정 정도 그 가장 근접한 지역에 대한 영향권을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아마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다른 형태의 아마 접근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여 문제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거는 조금 부차적인 어떤 양국 관계의 요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이익은 분명히 서로 상호 공유하고 있고 또 영토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보 대화가 여기 위기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상호 관계를 관리하는 건 일본으로 봐도 중국이 아직까지는 정말로 압도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자체가 아직은 뭐 제한된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굳이 완벽하게 냉전 시기처럼 중국을 봉쇄하거나 완벽하게 적대 관계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일정 정도 서로 뭐 외교적인 경제적인 관여를 하는 걸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도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점점 견제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가장 큰 아마 타겟이겠지만 동아시아에서 일본도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외교적인 고립 상태가 되는 걸 막으려고 하고, 또 최근에는 무역 분야에서 압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동남아나 일본이나 한국, 유럽 같은 지역에서 활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과도하게 그런 적대적인 관계로 가는 거는 중국도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다카이치 총리가 뭐 발언을 하면서 대만 사태 관련해서 상당한 이제 갈등이 사실은 일어났고, 그게 저는 꽤 장기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중국한테 워낙 예민한 문제고, 뭐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총리가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상당 정도의 장기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갈등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는 않게 양쪽이 다 조금씩은 관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저 하부 맥락이라고나 할까요? 그 미중 관계도 지금은 대단히 이제 본격적인 경쟁 관계로 들어가 있고, 뭐 그건 세력 관계 변화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미국도 일본처럼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국의 큰 약점은 군사적인 능력이죠. 과거 소련하고 비교해 보면 경제력은 이미 과거 소련 수준을 넘어섰지만 군사력은 사실 미국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의 어떤 적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해공군역에 있어서 질적인 어떤 격차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은 상당히 신중하게 정책을 펴고 있는 과정에 있고, 미국한테 직접적인 군사적인 어떤 도전을 하는 것 같은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교적인 공간이 있는 거죠. 냉전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정도 수준의 안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그리고 한국도 그 안에서 상당 정도의 외교적인 어떤 그 교류나 아니면 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있다. 그걸 활용해서 일본이 뭐 이런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짧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 일본은 이미 군사 전략에서는 거의 일체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만도 관련돼 있고, 그거는 미국이 생각하는 현재 대중 방어선은 일본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로 연결되는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물론 그 안에 전진 방어로 아직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 방어선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그 북부 지역에서 오키나와나 남사군도 부근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새롭게 군사력을 증강하는 그런 단계에서 서서히 일체화돼 가는 관계다. 그리고 대만은 뭐 지금 그걸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방어선에서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 방어선 자체가 거의 붕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그 방어선을 지킨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아마 대만을 포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마 대만을 지금 정도 수준이나 미래 뭐 중국의 공격이 있을 때 포기한다면 미국은 거의 조경의 호랑이 취급을 받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억제력이나 동맹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붕괴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는 저는 군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미일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어떤 공유된 관점이 있고, 일본 지도부도 사실상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죠. 지나친 갈등을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카이치가 좀 더 강경한 성향의 지도자가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미국과의 일체화를 좀 더 강하게 해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생기는 어떤 갈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방어적인 형태의 국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건 19세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하락하고 있는 공력을 가진 국가고 대단히 빠르게 중국에 비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디펜시브한 형태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사실은 핵
무장이나 이런 과도한 무장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자기 밑에 그야말로 뭐 동생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재정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국내 정치적인 어떤 법적 제약이나 어떤 평화주의적인 어떤 오래된 어떤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빠르게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기존의 질서를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현상주의적인 좀 방어적인 형태의 국가로 점점 변신하고 있고 중국은 여기에 비하면 조금 더 아마 어설티브한 형태의 국가가 돼가고 있지만 아직은 저는 수정주의라고 이야기할 만한 정도의 팽창주의적인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미래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다. 훨씬 더 군사력이 강화됐을 때는 아마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뭐 냉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미중이 뭐 본격적인 경제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경쟁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력 관계 변화에 따라서 미국이 아마 중국의 더 상대적인 성장에 대해서 점점 더 초조해할 거고 더 강한 형태의 견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중일 관계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더 미래에는 저는 뭐 양극 체제를 거쳐서 2040년대가 되면 다극 체제로 인도가 또 다른 극으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한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중국이 이제는 경제력도 사이즈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꽤 크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본격적으로 뭐 장거리 파워 프로젝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배틀 네트워크나 뭐 다양한 면에서 질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주변 해역을 좀 더 분명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미국의 세력을 약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안보 이익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안보 경쟁, 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경쟁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아마 미국이나 일본이 지금보다도 아마 관여 부분이 훨씬 더 축소된 형태, 대중 봉쇄에 가까운 정책으로 사실은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반적인 세력 균형은 유지될 거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특히 군사 분야에서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크고 경제도 30년대 후반에 추월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동일한 GDP를 가진 두 국가가 공존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중국의 아마 성장률도 2%나 3%대로 줄어든다는 게 대부분의 아마 경제학자들의 예측이고 그래서 아마 뭐 큰 어떤 역전 없이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경제를 가진 두 국가가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 미국이 존재하고 일본이나 뭐 인도 뭐 저는 한국도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마 중국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의 연합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의 질서가 될 거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그 세력 균형을 깨고 과거 같은 어떤 패권을 만들어내는 건 저는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우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약간은 좀 무겁고 어둡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이게 중일 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미중 간의 이 세력 균형은 어떻게 될 건지 중국의 장기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 건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한 어떤 미국의 종국적인 입장 같은 것도 궁금하게 됩니다. 뭐 그거는 오늘도 또 이따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발제 토론 마쳤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먼저 플로어에 뭐 코멘트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사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간단하게 자기 이 성명과 소속 말씀하시면서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맨 오른쪽에 김광진 장군님. 네, 숙명여대 김광진입니다. 오늘 발표 아주 훌륭한 발표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이한울 교수님께 짧은 코멘트 겸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한울 교수님 이 논문은 그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찾는 방향을 했는데 역으로 현실주의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나 거기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특히 파워 트랜지션 같은 세력전의 관점에서는 즉
이 중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글로벌 파워 트랜지션에 지금 미국과 그 대결을 내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리저널 파워 트랜지션, 일본과 중국의 관리를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략적 선택의 설명 가능할 것 같고, 또 리저널 파워 트랜지션, 이게 지역 세력 균형, 세력전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일본인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세력 전위의 도전자 역할인데, 그동안 세력 전위의 어떤 결과를 보통 기존 패권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쪽으로 많이 설명이 갔는데, 여기서는 패권 도전하는 쪽이 단순히 뭐 현상 타파나 또 현상 유지 둘 중에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이런 전략적 관여와 같은 정교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같아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미중 세력전이라는 그런 많은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의 선택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런 이론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흥미로운 정책적 인플리케이션은 결국은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또 일본이 보통국가 될수록 중일 간에는 전략적 관여가 증가될 거다. 상당히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이 결론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의 타코, 이게 이 트럼프 블레이즈 치킨 아웃 뭐 이것과 좀 맥락이 좀 어느 정도 분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질문은 이런 전략적 관여가 과연 전술적 선택이냐, 아니면 일본이 생각하는 그 최종적인 그 가치 이익의 상태냐라고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술적 선택이라면 벌써 끝났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길린영 부장님 말씀하신 2021년이 끝날 수 있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이제 좀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네 분 발표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네,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수상 다가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그 여론과 정치적 계산이 얽혀져 있었지만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계산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다 한국하고 중국, 미국 내지는 대만이 빠져 있는데 늘 한국 같은 걸 언급할 경우에는 실리 외교로서의 하나의 중국하고 일본하고 치우치지 않는 실리 외교를 하라는 게 그게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사실. 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예, 대만 관계는 또 언급을 한 번도 하지는 않았거든요. 대만은 그렇다 치고요. 미국 관계. 미국 관계가 과연 어떠한 조치가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외교적 조치가 있을지, 물론 중국하고 4월 달에 내년 회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치우쳐서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 미국의 반응,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박영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없으실까요? 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성재입니다. 오늘 그 중일 관계의 어떤 그 향방에 대한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박영준 교수님하고 그 이한월 교수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두 분 말씀에 이제 그 최근에 다카이치의 그 발언이 그동안 일본 정계나 안보 관계자들이 했던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발언 이후에 이제 중국의 그 대응이 너무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그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언을 그동안에 그냥 중의원에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그냥 수상히 발언했다고 보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다카이치가 다른 어떤 계산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질문 두 분 좀, 예. 네, 오늘 두 분 지정 토론자분께서 이제 중요한 거의 발제해 주는 그런 토론을 해주셨고요. 또 플로에서도 질문을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저거 이제 이하열 선생님 먼저 발표자시지만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간의 전략적 관여가 진행된 것은 저도 사실 좀 주목했었고, 이것을 이제 그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그 시기에 일본이 나름대로
이렇게 뭐랄까 남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서 뭐 중국이랄지 다른 지역 국가들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이 시기에 뭐 중일 관계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기본적으로는 미일 동맹 하에서 뭐 대중 견제 억제를 좀 많이 하지 않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일단 기륜양 논설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만 좀 코멘트 해드리면 일단 그 중일 갈등이 중일 간의 관계에서 이 대만 문제에 대한 것이 뭐 판도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아마 한쪽이 꺾이기 전까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중일 양국의 양보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뭐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대만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문제 가운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있어서는 대만 유사는 그 일본 유사와 직결된다는 인식들을 2020년대부터 뭐 일본 아베나 또 좀 그 다카이치나 공통적하기 때문에 뭐 다카이치가 이런 발언을 처리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발언으로 인한 중일 양국 간의 갈등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외교랄까 한국의 안보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일 관계 악화가 반드시 중국에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건가?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전체적으로 중국이 취했던 어떤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 뭐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또 필리핀과 영유권 문제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그게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국한테 상당히 좀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토론 부분에서 이 다카이치 발언에 의한 중일 관계 악화 속에서 일본이 고립감을 맛보면서 극우화의 길을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 기륜양 논설위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뭐 중국의 어떤 강경한 대응에 직면하면서 뭐 발언을 처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뭐 아마 이제 국가안보 전략서나 방위 전략서도 내년도쯤에 만약에 개정된다면 보다 더 중국의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미일 동맹 강화랄까 또는 일본의 어떤 방위력 강화랄까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극우화의 길로 보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최혜성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고 중일 양국의 어떤 뭐 군사력이랄까 방위비를 보더라도 지금 사실 그 양자 관계에서 군사적 게임은 안 되거든요. 일본 방위비는 증액했다 하더라도 900억 달러 수준에 머물 텐데 중국은 이제 3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앞으로 계속 증대될 가능성이 많고요. 핵 잠수함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12척 넘어가는데 일본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걸 극우화의 길을 보기보다는 보통 국가 수준에서의 어떤 미일 동맹 강화, 자신의 방위 태세 강화 정도로 대응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러나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의 안보 환경에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응을 취하기 때문에 불리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최우성 교수께서 폭넓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발표에서 뭐 앞으로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천하 3분지 기회를 취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이건 저의 견해는 아니고 뭐 김은규 교수 등이 최근에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소개한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내에서 뭐 두 가지 좀 대중 전략론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뭐 국방부의 엘브리지 콜비나 또 NSC 쪽의 주류는 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국가들을 규합하면서 미국이 대중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일단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이미 고인되셨습니다만은 뭐 조셉 나이나 또 브레진스키나 이런 사람들은 뭐 중국과 어떤 퍼시픽 커뮤니티 내지는 코이버레이션 관계를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좀 약화되긴 했지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천하 3분지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어떤 국가 이익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바이든 정부 때 취했던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국가들을 규합하면서
미국이 대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미국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군사력이 중국에 비해서 여전히 뭐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중국이 급속도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의 원천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또 우주나 해양이나 이쪽에 굉장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방심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 전력도 지금 미국이 뉴스타트 조약에 묶여서 뭐 전략핵 1,550발, 전술핵 200발인데 중국은 지금 600발 넘어선 걸로 돼 있고 뭐 한 5, 6년 뒤면 이제 1,500발까지 가게 되는데 그 미국의 뭐 현존 군사력의 우위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방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방어적 성향,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일본이 보통 국가를 추진하고 또 내년도에 안보 전략서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그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뭐 현상에 급격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수준의 군사력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중국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랄지 또 핵전력이랄지 또 그 군사력 전개 태세, 가령 남중국해나 뭐 동중국해나 타이완 방면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군사력 전개 태세가 오히려 이제 불안정하고 질서를 좀 교란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플로에서 질문하신 거가 임성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다카이치 발언이 좀 계산된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본 언론이랄지 또 미국 언론들의 어떤 보도를 보게 되면 아마 다카이치의 어떤 평상시 생각이 아베 신조하고 가까웠던 정치인으로서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일본 정계나 일본 전략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아주 이례적인 발언은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마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걸 보여줘서 특별히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 거라고는 아마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제 미국,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신 건가요? 이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군사적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일본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어떤 군사력 개입 시 미국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한테 직후에 전화를 걸어서 지나친 대응을 좀 자제하게 했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아마 내년도 여러 가지 다른 고려들 내년도 중국에 대한 방문도 예정돼 있고 또 시진핑하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 타결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을 더욱더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도를 전달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트럼프의 어떤 큰 전략적인 것이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대만이랄지 또 남중국해에 대해서 그 과도한 어떤 군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미국도 상당히 좀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태세를 기본적으로 유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열 교수님께서도 저 토론과 플로어 질문 답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제가 같이 비슷한 질문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기륜영 선생님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게 이건 대만 문제다.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임성재 박사님께서도 다카이치의 이 발언이 특별한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만 문제, 중국이 정말 한마디로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왜 발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그냥 이제 몇 가지 기사를 보고 그냥 이해한 바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보통 국가화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가를 저선을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시다 정부 지나와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번 저선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냉정한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미일 동맹이 좀 이완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경우에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을 더 연루시키려는 혹은 미일 간의 이완을 약화시키든 아니면 기존의 걸 회복하려 하든 뭐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 하나는 이게 정말 그렇게 치밀하고 냉정하게 계산된 결과인가라고 100% 믿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한 30% 정도는 빼놓고 싶고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에 몇 번 이제 뭐 중의원에서도 그랬지만 발언한 걸 제가 그냥 봤는데 막 본인은 해명을 하고 싶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정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애들러서 발언을 막 하는데 정작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는 못하는 거죠. 자기의 포지션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중국 쪽에서는 그걸 감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중국의 스팀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교수님 토론 정말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김광진 장군님이 질문하신 현실주의 이론 뭐 이런 거랑 좀 이렇게 제가 생각이 금방 드는 것만 말씀드리면, 세력 전이의 어떤 그 폭발력이란 게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투키디데스 트랩을 얘기하는 앨리슨 교수님이 그 책을 쓰셨잖아요. Death Time for War나 그런 책을 보면은 사례가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4개 정도의 그레이트 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16개? 그래서 뭐 60 몇 프로 정도 퍼센티지 뭐 나왔던 것 같은데 꽤 높은 퍼센티지긴 합니다. 그걸 모으신 것도 대단한 연구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조금 이런 미묘한 걸 관리하고 어떻게 매일매일의 변화를 추적하느냐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례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력 전이의 폭발력이 사실은 좀 버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인식적인 버블로. 그래서 세력 전이는 일어날 것이고 그게 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맞지만 속도가 걸릴 것이고 그것이 꼭 전쟁 대량의 대형의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뭐 옌셰통 교수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간다, 이게 중국의 인식인 것 같고요. 상대가 기미 차면은 빼주고 내가 기미 차면 너희들이 좀 견디고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진 장군님이 또 전술적 선택인가 전략적 선택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중국 측의 자료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일본 쪽은 전술적 판단은 아니고 전략적 판단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취약하다, 좀 약하다, 외부 영향력이 약하다. 그게 이제 뭐 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압력이나 여러 조정 압박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 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민당의 어떤 당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취약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중국이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일 간에 뭐 7.2 체제도 얘기하시고 다 하셨지만 역사를 쭉 보면 뭐 그 냉전 시기 초반에 LT 무역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중일 간의 어떤 그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유구한 관여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 말씀을 네, 이상입니다. 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꼭 하시고 싶은 두 분 손 들었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여철 대사님. 네, 저는 뭐 길진 않고요. 마이크 써주십시오. 예, 아까 보면은 이제 길윤형 위원님은 남의 삶에 끼지 말자는 얘기를 하셨고요. 박영준 교수님은 그래도 뭐 동맹들과 이렇게 대처해 나가자는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한울 교수님하고 최우선 교수님은 전망만 하고 사실 한국 정부에 대한 처방은 일부러 그랬는지 이렇게 자제를 하셨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은 우리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국가위기관리 포럼 공동대표라고 하는 정찬권입니다. 우리 길윤영 논설위원님이
타이틀을 굳이 싸움에 끼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우리 저 이한열 교수님 그 위기관리 측면인데 사실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걸 먼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언급이 됐지만 그 세력전의 투키디드 함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도자의 어떤 의사결정 성향,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라든지 푸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국제 위기가 야기가 되고 또 지금 그 중국과 일본 관계에서 어떤 국가의 이슈에 따라서 핵심 스테이크에 따라서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언론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그 정부가 실용 외교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박쥐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양다리 걸치기.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위기가 발생해, 이것도 사실 우리 관여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네트워크 인해서 그 복합적 상호 의존이 심화된 속에서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재명 대통령이 쎄쎄 발언했을 때 많은 그 지식인들이 그 비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위기 관리가 한국 측면에서 이제 대중국, 대일본, 죄송합니다.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요거만 하고요.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공세적 위기 관리 전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수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 이한열 교수님이나 길 논설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길 부장님께서는 언론인이십니다. 학자적 소양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는데 뭐 관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그러면 이 뭐 발제자 토론자 모든 분들께 한 1, 2분씩만 쭉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길 부장님. 예, 저 짧게 가능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먼저 그 다카이치 발언이 의도된 발언이었냐 아니냐에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중의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녹화 그 동영상 의사록으로 한 3번 돌려봤어요. 세 번 돌려봐서 이제 그걸 칼럼으로 썼는데 이거는 사실 그 의도된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는 의도된 발언은 아닌데 아까 박영 선생님 의견이랑 같은데 이게 결국 적어도 20년 이후에 그 대만 사태에 대해서 일본이 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뭐 집단적 장애권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쌓아놓은 일본의 어떤 그런 뭐 인식 속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게 아마 센카쿠 관련해서 나왔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게 대만 관련해서 발언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근데 그것도 발언을 잘 들어보면은 일본이 그 대만을 상대로 이거를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여하는 미국 함선이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미국이어서 이거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시 저한테 여러 번이 질문해 줬는데 그럼 대만 정말 유사 사태가 났을 때 그 한국이 이게 군사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저는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 유사 사태라는 말은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출격 기지로 해서 개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당연히 중국이 군사적 상식으로 보는 가데나나 이런 데를 때리겠죠. 그러면은 뭐 이거는 집단적 자위권을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일본 유사 사태가 되는 겁니다. 공격을 받으니까. 그럼 일본은 아마 대만에서 정말 전쟁이 난다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럼 무리가 아니 그냥 말이 아니고 유사 사태가 나오면 도대체 뭘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요거는 굉장히 추상순위 심급을 낮춰서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뭐 그렇다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어떤 그 대립이 이어질 건데, 여기에 우리가 무슨 거기를 한쪽은 뭐 일본을 뭐 두둔을 하면서 굳이 뭐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정도의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팩트 시트에서 넣은 바 있고, 그거는 우리도 이제 뭐 나름의 이제 분명한 원칙을 뭐 2021년 문재인 바이든 때부터 이제 지켜온 거고, 그런 원칙 정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거기다가 대구 중국한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걸 잘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뭐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묶여 있으니까 뭐 협의 요청이 오면은 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피곤하죠 우리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사태를 진정하기 위해서 상황을 잘 보면서 이게 뭐 군사적 긴장이나 뭐 저는 뭐 중국이 함선을 몰고 저기 뭐 어떤 센카쿠 영해 정도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좀 이렇게 자제를 당부하면서 뭐 그래야 된다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믿지도 않습니다, 사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한을 교수님 쭉. 네, 제가 그 분석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처방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쪽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힘을 좀 강력히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군사현대화를 하고 일본도 보통국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한 것 같고요. 그게 대신에 암스 레이스로 가지 않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여는 증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기 관리나 신뢰 구축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특히 일본 내 외국인 혐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 발언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서로 국가 간의 문화 교류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북한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엮어서 무슨 전략적인 삼각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블록화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전략적인 이제 가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틀 안에 이해의 틀 안에서 중국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또 관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제가 미국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의 입장이나 뭐 이익이나 아니면은 모든 걸 이제 미국과 대화로 어떤 식으로든 동맹의 그 신뢰 안에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은 깨지 않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급격한 어떤 뭐 기존의 관계를 재구조화한다는 건 좀 위험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에 뭐 중국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에서 누구 와 계신가요?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국방부 입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속한 기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길리영 노수리형께서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자라고 하셔서 이거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윤희철 대사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뭐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우리 봐서 남의 싸움인데 다만 대만 해협의 문제는 우리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먼저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뭐 그 해역을 해양 수송로로 쓰는 우리가 뭐 경제 이익이랄지 해양 수송로의 어떤 안전에도 위협을 받게 되고요. 또 지금 트럼프 정부 되고 나서 뭐 동맹의 현대화 또 전략적 유연성의 어떤 확인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도 국방부 당국 차원에서 대만 해협에서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서 뭔가 어떤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전략적 유연성 우리가 2006년도에 합의해서 쓰게 됐습니다만은 그 무작정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중국이 군사적인 어떤 투사를 하게 된다면은 가령 뭐 서해 건너편 쪽에 뭐 중국 북해함대나 뭐 동부정구 전력들도 투입될 텐데 이것이 이제 뭐 평택 쪽에 주한미국 기지랄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촉각을 이게 남의 문제가 될 수만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 대만 해협의 세이레인,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연상을 결부돼서 그래서 우리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할 수 없는 거가 많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미 공동성명에서 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뭐 우리한테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을 좀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이고 뭐 대화에 의한 수단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어디까지나 군사적 수단은 우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랄까 한중일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외교에서 중요한 어떤 아이템 중에 하나고 또 안보적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상당히 좀 많이 외교적인 자산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정상회담 체제가 좀 가동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일본 내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 약간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뭐 공개적으로 두둔한다든지 하는 거는 뭐 외교적으로 좀 불필요한 사실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는 저는 뭐 일본을 아까 제가 현상주의적인 국가라고 평가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거의 동일한 영내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아마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거의 동일한 전략적 이익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갈등 때문에 사실 한일 관계가 계속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뭐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연대해야 될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 기조도 아마 미일 동맹이나 한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아마 정책 기조를 서로 공유하게 될 거고, 아마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거의 공동의 목표를 가진 아마 정책을 서로 추구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견제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관여를 일부 아마 결합한 형태의 정책이지만, 저희는 사실 북한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의존 관계도 더 크고 또 아마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근접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의 동맹이 분명하게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는 사안이지만 중국하고도 협력을 기조로 한 정책을 아직은 유지할 공간이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도 저희들이 뭐 당연히 이런 전반적인 세력 균형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됐고 미중 간의 어떤 군사 경쟁의 거의 핵심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 접근하는 태도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네. 딱 30초만, 딱 한 말씀은 제가 최근에 아까 박영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극우와 관련해서 뭐 그 말씀은 당연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일본에서 다루미 히데오라는 중국에서 대사를 하셨던 분이 최근 중일 관계에 대해서 전략적 와신 상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전략적 와신 상담의 상태에 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삼국 간섭 이후에 이제 와신 상담의 정서화해서 뭐 대러 어떤 뭐 감정이 강해지고 뭐 그런 흐름이 있다가 이제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번 사태를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내상을 말은 안 하지만 좀 받았을 것 같고, 그런 일본인들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애정을 좀 가지고 좀 이렇게 걱정해주면서 다시 좀 같이 좀 봐줄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시적절한 토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은 중일 관계를 장기적으로 전략적 경쟁으로 볼 건가 전략적 관여로 볼 건가 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만, 오늘 뭐 논의를 해보니까 사실 뭐 두 가지 관점이나 이제 입장이 완전히 충돌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라이벌리는 지속될 것 같고 굉장히 관계는 긴장과 이런 경쟁적인 성격을 갖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관여의 측면도 있다. 그래서 그 경쟁이 얼마나 과연 안정적일 것인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충돌의 위험까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결국엔 대만 문제로 귀결됐는데, 이 부분은 좀 한번 다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의 이런 대중 전략, 특히 대만 해협과 관련된 입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대만이 이제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어떤 그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한데, 중국과 전쟁을 할 만큼 사활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던지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비기프인데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과 담합이나 뭐 타협 정도로 만약 변한다면, 그때 일본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계속 그런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또 태도가 바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이 마지막에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나중에 한번 또 깊이 있게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이 참석자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 토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답은 제가 보실게요.